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다 끝내버릴 거야. 제발 그만 좀 해.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만약 당신이 효도라고 믿고 바쳤던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매일 밤 치매에 걸려 벽에 똥칠을 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살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했던 것이라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진실을 고백한 한 시어머니와 그 진실을 마주한 며느리의 소름 돋는 사연입니다. 믿었던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당신은 과연 도망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반전 실화 시작합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숨을 참으며 묵직해진 기저귀를 말아 올렸습니다. 축축하고 불쾌한 감촉이 고무장갑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져 왔지만 이제는 구역질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수발하며 제 영혼은 서서히 말라 비틀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지만 밖은 장마철이라 눅눅한 습기만 밀려들어 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씨발. 냄새 진짜. 야, 김지영. 문 좀 닫으라고 했지. 밥 먹는데 똥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네. 진짜.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드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을 해에 벌리고 계셨습니다. 침이 흘러내려 턱바지를 적시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들으셔. 목소리 좀 낮춰. 오늘따라 배탈이 나셔서 그런 걸 어떡해. 들으면 뭐? 어차피 노망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야. 야, 솔직히 말해서 5년이면 할 만큼 했잖아. 그냥 요양병원 보내자니까? 내 돈 깎아먹는 기계도 아니고 병원비에 기저귀 값에. 아주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어머니에 대한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자신의 불편함만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쟁반에 담긴 밥상을 치웠습니다. 결혼 전 세상 누구보다 효자라며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제 손을 잡고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을 뱉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이 지옥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남편 성훈의 기분이 더욱 저기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그는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너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냐? 미안해. 어머니 약 챙겨드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시 데워줄게. 됐어. 입맛 다 떨어졌어. 성우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밥상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엎어지고 벌건 국물이 하얀 식탁보를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방 안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 소리에 놀라셨는지 하며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 조용히 좀 해. 밥 좀 먹자, 밥 좀. 죽지도 않고 진짜. 아, 당신 미쳤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당신 낳아주신 어머니야. 제가 참다 못해 대들자 성훈이 무서운 속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때릴 기세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으며 제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너 내가 요즘 많이 봐주니까 기어오르나 본데. 처신 똑바로 해. 그 냄새나는 노인네 핑계로 내 성질 긁지 마. 확 다 엎어버리기 전에. 그는 저를 거칠게 밀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 안에는 정적과 함께 엎어진 국물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아주 차갑게 빛난 것 같았지만 눈물 때문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집구석에는 저와 어머니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낡은 아파트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천둥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실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 옆에 있을게요.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헐적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의 이불을 토닥여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비 오는 소리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어머니의 손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악력은 70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하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놀란 제가 손을 빼려 했지만 어머니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불을 걷어내고 상반신을 일으키셨습니다. 번쩍하고 다시 번개가 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드러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초점이 풀려 있고 멍하던 그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으며 깊은 공포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총기를 잃기 전에 그 눈빛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제 떨리는 물음에 어머니는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쉬잇하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어눌한 말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가,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나 미친 거 아니다.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쫙 끼쳤습니다. 5년 동안 벽에 똥을 칠하고 저를 못 알아보고 아기처럼 울던 그 모든 모습이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미치셨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살려고 그랬다. 미친 척이라도 안 하면 그놈이 나까지 죽일 테니까. 어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이라니. 어머니가 말하는 그놈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설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 남편 성훈 씨를 말하는 걸까요? 성훈이. 그놈 믿지 마라.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 다 가면이야.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악마. 어머니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이 번개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네 시아버지가 실족사로 죽었다고 알고 있지? 산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경찰도 사고사라고 했고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억눌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내가 봤어. 그날 밤 나는 성훈이 뒤를 밟았어. 아비랑 돈 문제로 싸우고 나가는 게 영 불안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절벽 끝에서 성훈이가 아비 멱살을 잡고 있더구나. 설마 했지. 제 아비인데 설마 밀기야 하겠나 했어. 근데 그놈이 밀었어. 망설임도 없이 씩 웃으면서 지 아비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단 말이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성실하고 착해 보이던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존속 살해범이라니요. 그때 성훈이랑 눈이 마주쳤어. 그놈 눈빛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 나를 보더니 엄마도 봤어? 하면서 다가오는데 나도 죽이겠구나 싶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한 척했어. 깨어나서부터는 미친 척을 했지.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굴어야 살려줄 것 같아서 그렇게 20년을 숨죽여 살았어. 근데 아가, 이제 내 차례인 것 같아. 그놈이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그 눈빛이야. 나를 없애려고 해. 어머니의 고백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단순한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치부하기엔 어머니의 논리가 너무나 정연했습니다. 무엇보다 공포에 질린 그 표정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잤던 남자가 살인마였다니. 어머니는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셨습니다. 마치 방금 했던 고백이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에 남은 붉은 손자국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일까? 아니야, 설마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밝혀도 살인까지 했을까? 하지만 부정하려 할수록 지난 세월, 남편의 의문스러웠던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급격하게 불어난 남편의 재산, 술만 마시면 노인네들은 다 죽어야 해라고 중얼거리던 잠꼬대, 그리고 무엇보다 베란다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에 대한 집착. 절대 열지 마. 거긴 내 개인 창고니까 얼씬도 하지 마. 결혼 초 제가 청소를 하려다 창고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낚시 장비랑 옛날 책들 뿐이라면서도 열쇠는 항상 자신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창고에 있어. 장판 밑을 봐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살인마라면 저와 어머니는 지금 시한폭탄과 함께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중요한 물건을 안방 깊숙한 서랍이나 양복 안주머니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와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 물건들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발, 제발 없기를. 역설적이게도 저는 열쇠를 찾고 싶으면서도 찾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열쇠를 찾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겨울 코트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녹이 쓴 작은 열쇠였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열쇠가 저를 지옥으로 안내할지 아니면 진실의 빛으로 안내할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위치한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녹슨 열쇠가 땀으로 미끈거렸습니다. 남편은 이 창고를 자신의 성역처럼 여겼습니다. 낚시 장비니 옛날 전공 서적이나 둔 곳이라며 제가 근처에만 가도 예민하게 반응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물건을 건드리는 게 싫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난 지금 이 문은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딸칵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콜록콜록 문을 열자마자 묵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낚시 가방과 낡은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판 밑을 봐라. 창고 바닥에는 촌스러운 노란색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낚시 아이스박스가 놓여있던 자리를 치우자 장판에 이음새가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판 모서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본드로 붙여놓지 않았는지 쉽게 들렸습니다. 아! 장판을 들추자 드러난 시멘트 바닥은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바닥을 깨고 다시 메운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틈새에 검은색 비닐봉지로 칭칭 감아놓은 작은 뭉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혹은 누군가의 무덤처럼 남편은 20년 동안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아래에 자신의 죄를 숨겨놓고 매일 밤 두 다리 뻗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차가운 시멘트 틈새에 박힌 검은 봉지를 끄집어냈습니다. 검은 봉지는 몇 겹이나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매듭을 푸는 제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풀리고 봉지 안의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건 낡은 등산 조끼였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빛바랜 카키색 조끼. 저는 조끼를 펼쳐보았습니다. 가슴팍 부분에 거무튀튀하게 말라붙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옷 냄새 사이로 비릿한 쇠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피였습니다. 20년이 지나 산화되어 검게 변해버린 시아버지의 피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끼 주머니에서 묵직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금이 간 명품 손목시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예물로 받으셨다던 그 시계였습니다. 세상에, 시계 유리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시계 뒷면 스테인리스 뚜껑은 무언가 강한 충격을 받아 움푹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바위에 내리찍히거나 둔기로 가격당했을 때 생길 법한 파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시아버지는 이 시계를 차고 계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밀칠 때 혹은 넘어진 아버지를 확인 사살할 때 시계가 파손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시계줄 사이사이에도 검붉은 혈흔이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단순 실족사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증거가 씻겨 내려갔거나 시신이 훼손되어 타살 흔적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전리품처럼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악마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미소,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니. 저는 살인마와 밥을 먹고 살인마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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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링. 정적을 깨고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어야 들어오던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리 일찍 온 걸까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왔어. 문이 왜 이렇게 뻑뻑해? 현관에서 남편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뜯어낸 장판과 증거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저도 죽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입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의 발소리가 거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증거물들을 다시 검은 봉지에 쓸어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시계를 한번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봉지를 대충 묶어 장판 밑구멍에 쑤셔 넣고 장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낚시 아이스박스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원상복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창고 문을 닫아야 해. 저는 봉지를 품에 안을까 하다가 들킬 위험이 너무 커서 다시 바닥에 숨긴 것이 후회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소리가 베란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고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거실 불이 탁 켜졌습니다. 당신 안 자고 있었네? 남편이 거실 한복판에 서서 베란다 쪽에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등 뒤로 하고 엉거주춤하게 섰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등 뒤의 창고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보지 마라. 남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제 등 뒤, 즉 창고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창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제 어깨 너머로 열려있는 창고 문틈을 흘깃 보았습니다. 문은 왜 열려 있어? 뒤져봤어? 뭐 훔쳐갈 거라도 있나 해서?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생각했습니다. 쥐 소리가 들려서요. 쥐? 네, 베란다에서 자꾸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서 혹시나 해서 보러 나왔다가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불쌍하고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이 쥐보다 100배는 더 무서웠으니까요. 남편은 잠시 저를 쏘아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근데 당신한테서 왜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
청소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남편은 한참 동안 저와 창고 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내 그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긴 쥐새끼 한 마리 못 잡는 쫄보가 뭘 하겠어. 됐어. 나와 냄새나니까. 그는 다행히 창고 안을 확인하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물이나 한 잔 가져와. 목말라 죽겠네. 아, 알았어. 금방 줄게.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창고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철컥하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예비 열쇠를 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다시는 저 창고를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저 안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 그리고 제3의 목격자. 어머니가 말했던 슈퍼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셨지만 옛날 집 슈퍼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양평 대성리. 시댁이 20년 전에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따라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비껴나간 탓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고 인적은 드물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스산함을 더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맞아요? 기억나세요?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기야. 대성 슈퍼. 어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단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희미하게 슈퍼마켓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가게 앞 평상에는 파란색 천막이 쳐져 있었고 내부는 어두컴컴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20년 전 그 자리를 지키던 주인이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저는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산을 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녹슨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과자 봉지들과 먼지 쌓인 진열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안쪽 텔레비전 불빛 아래에 쭈글쭈글한 노파 한 분이 앉아 졸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파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분이 20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내려오던 제 남편을 봤다는 그 목격자일까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고인 절박한 눈물을 보셨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산대 밑에서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무셨습니다. 쯧쯧, 자네 참 박복하구먼. 그 집구석에 발을 들이다니. 할머니의 입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할머니의 눈동자가 과거의 그날을 회상하듯 흐릿해졌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도 아니었지. 내가 가게 문 닫고 들어가려는데 산 쪽에서 누가 비틀거리며 내려오더라고. 저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최영감네 아들이야. 그 성훈이. 근데 꼴이 말이 아니었어. 등산복은 온통 진을 범벅이고 얼굴이랑 손에는 핏자국이 낭자했지. 난 처음에 넘어져서 다친 줄 알고 아이고 성훈아 괜찮냐? 하고 불렀어. 할머니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난 듯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근데 그놈이 고개를 쓱 들더니 나를 쳐다보는데 어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 사람 눈이 아니었어. 시퍼런 안광이 도는데 꼭 짐승 눈깔 같더라고.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쏘아보더니 씩 웃으면서 그냥 획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어. 그럼 경찰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지. 다음 날 최 영감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리 듣고 경찰이 왔을 때 내가 다 말했어. 아들이 핏덩이가 돼서 내려오는 걸 봤다고. 근데 이 순사놈들이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할망구 노망 났냐. 아들은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면서 무시하더라고. 나중에 동네에 소문이 돌았어. 그 아들이 경찰서장놈한테 돈 보따리를 안겨줬다고. 시골 경찰서가 뭐 뻔하지. 돈으로 매수한 경찰, 그리고 묻혀버린 진실. 남편은 20년 전부터 이미 치밀한 악마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목격자인 어머니를 협박하고 경찰까지 돈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아가, 조심해. 제 아비도 죽인 놈이야. 자네라고 무사할 줄 알아? 그 집구석에서 빨리 도망쳐. 안 그러면 자네도 죽어.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 퍼즐은 다 맞춰졌습니다. 어머니의 증언, 깨진 시계, 그리고 제3자인 목격자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남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나서는 제 등 뒤로 할머니의 조심해 라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는 아까보다 더 거세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 빗줄기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빨리 경찰서로 가야 할까? 아니면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야 할까? 갈등하는 사이 차 안의 정적을 깨고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블루투스 화면에 뜬 이름, 남편.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대한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끝부분이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빗소리만 들릴 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약 5초간의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낮게 깔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밌었어? 무슨 소리야? 친정 엄마가 아프다며. 근데 왜 차는 경기도 양평 대성리에 가 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 몰랐냐? 내 차에 GPS 달아놓은 거? 내가 말했지? 내 눈은 뒤통수에도 달려있다고. 소름이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끼쳤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딴 마음을 먹지는 않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빗속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 멀리서 따라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편일까요? 대성 슈퍼 그 늙은 할망구 만났지? 그 노인네가 뭐라던? 내가 아버지 죽였다고 이빨 까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크하하, 진짜 웃기는 여자들이네. 집구석에 있는 미친 노인네나 그걸 캐고 다니는 너나 아주 쌍으로 나를 갖고 노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 10분 준다. 만약 딴 데로 새거나 경찰서 가면 집에 있는 내 시어머니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경찰서로 가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띵동. 10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려 2번이나 틀렸습니다. 삐리릭.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뒤집혀 있었고 장식장의 물건들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속에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구석이 아닌 방바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왔어요. 지영이 왔어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다 저를 알아보고는 와락 제 허리춤을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아가, 도망가라. 그놈이 약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다른 한 손에는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술과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왔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우리 효부 며느리. 남편이 비릿하게 웃으며 주사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제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주사기 속의 공기를 톡톡 쳐서 뺐습니다. 바늘 끝에서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이거 영양제야. 우리 어머니 기력이 너무 없으셔서 김 원장이 특별히 챙겨준 건데 이거 한 방이면 아주 편안해지신대. 고통도 없이 그냥 잠자듯이. 거짓말. 저건 독약입니다.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하게 보내버리게 센 걸로 준비해 주세요. 남편은 지금 어머니를 독살하려는 겁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엄마. 주사 맞자. 이거 맞으면 아버지 보러 갈 수 있어. 좋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남편 만나러 가게 해준다는데 왜 자꾸 피해? 오지 마. 저리 가. 이 살인마 놈아.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남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앙상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주사 바늘이 어머니의 살갗에 닿으려는 찰나 저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미쳤어?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팔을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남편이 휘청거렸습니다. 주사기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주사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투명한 독약이 마룻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독한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바닥을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인연이 남편의 입에서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는 살인을 결심했습니다. 감히 내 일을 망쳐? 내가 뭔데? 내가 2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너 같은 게 다 망치게 놔둘 것 같아?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골프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드라이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골프채를 야구 방망이처럼 휘두르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붕, 붕.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공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어차피 늙은 건 병사 처리하면 되고 너는 강도 들어서 죽은 걸로 꾸미면 돼.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흔하잖아. 안 그래? 남편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살인 본능만이 남아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골프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목표는 제 머리였습니다. 죽어. 죽으라고. 남편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쾅! 골프채가 거실 장식장을 강타했습니다. 유리가 박살나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만약 제가 피하지 않았다면 제 머리가 저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빗나간 공격에 더욱 분노하며 다시 골프채를 고쳐 잡았습니다. 요리조리 잘도 피하네. 어디 이번에도 피하나 보자. 그는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덜덜 떨며 속삭였습니다. 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야 해. 거기로 가야 산다. 남편이 다시 한번 골프채를 휘두르려는 순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식탁 의자를 남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으악! 의자에 정강이를 맞은 남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뛰었습니다. 잡아! 전현들 잡아!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간발의 차이로 안방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철컥.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얇은 나무문 하나가 저 미친 살인마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벌써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문 열어. 셋셀 때까지 안 열면 불질러 버린다. 쾅! 쾅! 문 열라고. 안 열면 불질러 버린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함은 더 이상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악기. 그래요.
지금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를 죽이려 날뛰는 저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악귀였습니다. 나무 문짝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첩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문틈 사이로 골프채가 쑥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 틈으로 남편의 번뜩이는 눈과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에 질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주마등처럼 지난 5년의 고생이 스쳐 지나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 죽는 거야.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저를 살리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장롱과 서랍장을 밀어 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광기 어린 힘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지끈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고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남편이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걸쇠를 풀려고 더듬거렸습니다. 그 손은 핏줄이 툭툭 붉어져 있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잡았다. 요년들. 남편의 손이 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출구인 방문은 살인마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방이 우리의 무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결심한 듯 저를 장롱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옆에 붙어 있는 낡은 합판을 손톱으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져 피가 나는데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나가라. 이 뒤가 보일러실이랑 연결돼 있어. 옛날에 쥐구멍 막는다고 대충 판자로 덧대놓은 거야. 어머니가 합판을 뜯어내자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1층이라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이 집의 모든 구조를 파악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탈출구를 봐두셨던 겁니다. 차가운 바깥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살 수 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빨리 가. 나가서 신고해.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빨리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못 간다. 내 다리로는 어차피 뛰지도 못해. 내가 여기서 저놈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도망칠 시간을 벌지. 둘 다 가려다간 둘 다 잡혀 죽어. 안 돼요. 혼자 두고는 절대 못 가요. 가라니까. 제발, 제발 살아서 내 한 좀 풀어다오. 밖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리케이드로 쌓아둔 서랍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녹음기를 쥐어주며 저를 구멍 속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어두운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지영이 어디 갔어? 어디로 빼돌렸어? 내 마누라 도망갔다. 넌 이제 끝이야. 이 살인자 놈아. 어머니의 당당한 호통 소리.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제가 잡히면 어머니의 희생은 개죽음이 됩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저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보일러실 쪽문을 박차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거친 입자와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파트 화단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고 큰 길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끝이다. 빗물이 눈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귓가에는 빗소리에 섞여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쫓아오고 있지는 않을까? 등 뒤에서 들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 덤불 속으로 숨기를 반복했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머리카락은 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있었지만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는 저를 보고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 멀리서 빨강 파랑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아까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2 문자 신고를 남겨두었던 것이 접수된 모양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살려주세요. 여기요.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녹음기만은 어머니의 목숨값인 이 증거만은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우비를 입은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맨발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저를 보고 경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신고하신 분 맞으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20년 전 시아버지를 죽인 범인이에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어머니가 위험해요. 저는 횡설수설하며 녹음기와 주머니에 있던 깨진 시계를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코드 제로, 살인 미수 용의자 현장 출동, 지원 바란다.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저는 덜덜 떨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를.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저 멀리서 검은색 차 한 대가 급하게 빠져나오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도망치려는 겁니다. 저 차예요. 저 차가 남편 차예요. 잡아야 해요. 제 외침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남편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윙, 윙.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후진을 하려다 뒤따라온 다른 순찰차들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테이저건과 3단봉을 꺼내 들고 남편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려. 당장 내려. 남편은 차 문을 잠그고 버티려 했지만 경찰관이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빗바닥에 처박힌 남편의 얼굴이 진흙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거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증거 있어? 저 여자가 미쳐서 날 모함하는 거야. 그때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에서 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계셨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차에서 뛰쳐나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20년 전 내 아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어미까지 죽이려 들어. 내가 증인이다. 내가 다 봤다. 어머니의 일갈에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관이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녹음기와 깨진 시계, 그리고 슈퍼 할머니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시계에서 검출된 미세한 혈흔 DNA가 시아버지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결과 앞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20년 전의 존속 살해, 그리고 최근의 존속 살해 미수 및 감금 폭행. 법원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숨겨두었던 비자금과 차명 계좌의 돈은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과 시어머니의 보험금까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 모두 저와 시어머니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탐내던 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무시했던 두 여자에게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저와 어머니는 그 끔찍했던 기억이 서린 아파트를 처분하고 공기 좋은 바닷가 마을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비치는 테라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곱게 염색한 머리에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으시고 제가 타드린 허브차를 마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소녀처럼 고우십니다. 5년 동안 굳어있던 제 얼굴에도 이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가, 차 맛이 참 좋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바람도 시원하고요.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평생 그 지옥에서 못 빠져나왔을 거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 나쁜 기억은 다 잊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며느리랑 함께라면 난 어디든 좋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멀리 푸른 바다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진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요. 지금까지 시니어하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